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꼭대기층 레스토랑은 숨이 막힐 듯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작 한서윤이 앉아 있는 이 테이블 주변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의 자락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고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체념에 가까운 분노였으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혀진 비참한 현실에 대한 모멸감이었다. 맞은편의 빈 의자는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그녀를 삼키려는 괴물처럼 보였다. 한서윤은 눈앞에 놓인 얼음물 잔을 응시하며 불과 몇 시간 전 집안을 뒤집어 놓았던 소란을 떠올렸다. 이복 언니인 한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계모는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협박을 퍼부었다. 강태주라는 남자가 얼마나 잔혹한지에 대한 소문은 이미 사교계에 파다했기에 한서아의 도주는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살아온 서윤의 몫이었다. 강태주라는 이름은 재계에서 공포 그 자체로 통용되는 고유명사였다. 그는 부친이 쓰러지자마자 이복 형제들을 모두 해외로 추방하거나 정신병동에 감금하고 그룹의 정점에 오른 냉혈한이었다. 그런 그가 정략 결혼 상대를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한성그룹의 회장인 부친은 이것을 기회라고 여겼다. 쇠락해가는 한성그룹을 살리기 위해서는 태성그룹의 자금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서아는 그가 전 부인을 의문사하게 만들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맹신하며 공항으로 도주해버렸다. 서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언니의 이름으로 위조된 신분증과 서류를 들고 이 자리에 나와야만 했다. 만약 오늘 이 맞선 자리를 망친다면 계모는 서윤이 유일하게 아끼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피아노를 부셔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에게 잃을 것은 없었다. 어차피 이 남자는 한서아의 사진만 보았을 뿐 실물을 본 적이 없었고 이 자리만 적당히 모욕당하고 파투가 나면 그녀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었다. 그때 레스토랑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밀려 들어오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들어서는 남자의 존재감은 실로 압도적이었다. 185cm가 넘는 큰 키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슈트는 마치 갑옷처럼 단단해 보였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는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강태주였다. 그는 직원의 안내도 무시한 채 곧장 서윤이 앉아있는 창가 쪽 테이블로 다가왔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서윤은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폈다. 그는 의자를 빼주는 매너 따위는 보이지 않고 맞은편에 털썩 앉으며 서윤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시선은 무례할 정도로 노골적이었으며 마치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사의 눈빛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웠다. 서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그의 기세에 눌려 눈을 내리깔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였겠지만 서윤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그를 관찰했다. 남자의 눈 밑에는 만성적인 불면증을 짐작게 하는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굽게 담은 입술은 고집스러워 보였다. 한성건설의 장녀 한서아 씨라고 들었습니다. 강태주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거칠게 집어 무릎 위에 올리며 말을 이었다. 소문보다 실물이 낫군. 사진에서는 영혼 없는 인형 같더니 실물은 도끼가 있어 보여. 서윤은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훈련된 사교계의 미소가 아니라 상대를 간파하려는 탐색의 미소였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강태주 대표님도 소문보다는 훨씬 인간적이시네요. 적어도 머리에 뿔은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강태주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는 듯 그의 눈동자에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지금까지 그가 만난 여자들은 대부분 그의 재력을 탐하거나 그의 악명에 겁을 먹고 벌벌 떨기 일쑤였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욕망도 공포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 낭비는 질색이니 본론으로 들어가지. 태주는 웨이터가 가져온 메뉴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나는 결혼이 필요해. 내 경영권을 위협하는 늙은 이사들이 내가 안정을 찾기를 원하거든. 당신 집안은 돈이 필요하고 나는 잡음 없는 결혼 생활이 필요하지. 아주 간단한 거래야. 그는 마치 인수합병 계약을 논하듯 결혼을 이야기했다. 서윤은 그의 건조한 태도가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위선적인 사랑 타령보다 훨씬 솔직하고 깔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을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결혼이 성사된다면 신원 조회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남자가 스스로 자신을 거절하게 만들어야 했다.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의심스럽군요. 대표님 정도의 재력가라면 줄을 서는 여자들이 많을 텐데 굳이 다 무너져가는 한성건설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제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는 아닐 테고. 서윤은 일부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태주는 테이블 위에 팔을 괴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 바람에 그와 서윤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그에게서 나는 은은한 샌다루드 향과 차가운 담배 냄새가 서윤의 코끝을 자극했다. 똑똑한 여자는 피곤하지만 멍청한 여자는 질색이지. 당신은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군. 한성건설을 택한 이유는 간단해. 당신 아버지가 멍청하기 때문이야. 내가 자금을 수혈해주면 그는 내 꼭두각시가 되어줄 테니까. 처가댁이 내 발목을 잡을 일은 없다는 뜻이지.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비록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타인의 입을 통해 듣는 집안의 몰락은 씁쓸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대단한 자신감이시네요. 하지만 꼭두각시도 가끔은 줄을 끊고 주인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 서윤의 말에 태주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것은 즐거움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진지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조사보고서에서 읽었던 한서아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보고서 속의 한서아는 명품 쇼핑과 파티를 즐기며 허영심이 가득한 전형적인 재벌 3세였다. 피아노를 전공했다고는 하나 콩쿠르 입상 경력은 모두 돈으로 매수한 것이었고 성격은 아나무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의 손은 달랐다. 태주의 예리한 시선은 서윤이 물잔을 굼때 드러난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취미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치열하게 연습하고 노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칠지만 아름다운 훈장이었다. 게다가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화려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절제되어 있었고 말투에서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특유의 지적인 어휘가 묻어났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결정적이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한서아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야생화 같은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한서아가 아니다. 누군가 대역을 보낸 것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성건설을 공중분해시켜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이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당신 이름이 뭐지?
태주가 돌발적으로 물었다. 서유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한서아입니다. 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던가요?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태주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자신이 찾던 완벽한 파트너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태주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파헤치는 과정이 꽤나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루했던 인생의 모처럼 흥미로운 장난감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아니, 장난감이라기보다는 대등하게 체스를 둘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한서아라고 해두지.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지금 당신의 그 눈빛이 마음에 드니까 결혼합시다. 식은 다음 달로 잡지. 서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미친 것이 분명했다. 서유는 얼어붙은 채 태주를 바라보았다. 진심이십니까? 우린 만난 지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이성적인 지적에 태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10분이면 충분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건 직감이지. 그리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나아. 알면 실망할 뿐이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킷 단추를 잠갔다. 내일 비서를 보내 계약서를 전달하겠소.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뭐든지 적어 넣어도 좋아. 한성건설의 부채 탕감은 기본이고 당신 개인 명의의 자산도 보장해주지. 대신 조건은 하나야. 내 곁에서 절대 도망치지 않는 것. 태주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여 서윤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특히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겁먹고 도망치는 짓은 하지 마. 나는 내 것을 뺏기는 것도 싫어하지만 내 손안에 들어온 것이 제 발로 나가는 건 더 못 참거든.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자 서유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게임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유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기묘한 해방감이 솟아올랐다. 평생을 한서아의 대용품이나 숨겨진 자식으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비록 그 시작이 기만과 거래일지라도 이 남자는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다. 이제는 결단을 내린 승부사의 눈빛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 같은 학대와 무시뿐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손을 잡으면 적어도 새로운 판에서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설사 그 끝이 파멸일지라도 감옥 같은 집에서 말라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거래를 받아들이죠. 대신 저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말해봐. 태주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서유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를 한서아가 아니라 그냥 저 자체로 대해주세요. 제 이름이 무엇이든 제가 누구든 이 계약의 파트너는 접니다. 한성건설의 딸이 아니라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서윤의 말은 사실상 자신이 한서아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보여주는 비웃음이 아닌 진짜 미소에 가까웠다. 재미있군. 약속하지. 나는 서류 따위보다 내 눈앞의 실체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아침 9시 내 차가 집 앞으로 갈 거야. 짐은 챙길 필요 없어. 몸만 오면 돼. 어차피 그 집에 있는 것들 중
당신에게 어울리는 건 하나도 없을 테니까. 태주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서유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음을 직감했다. 태주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서유는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전율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주의 명함을 집어들었다. 검은색 바탕에 금박으로 새겨진 태성그룹 대표이사 강태주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티켓이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유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주눅든 사생아 한서유는 없었다. 대신 위험한 도박의 모든 것을 건 차갑게 불타오르는 눈동자를 가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언니 대신 나간 맞선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결국 승리하는 자의 몫이었다. 서유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한서윤의 집 앞에는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다. 강태주가 보낸 차였다. 그가 보낸 비서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표정에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서유는 자신의 짐을 챙길 새도 없이 그들에게 이끌려 차에 올랐다. 사실 챙길 짐도 없었다. 이 집에서 그녀의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낡은 악보 몇 장과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로켓 목걸이뿐이었다. 계모는 대문 앞까지 나와 거짓된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태성그룹이 보내올 지참금과 한성건설의 주가 상승을 계산하느라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유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지옥에서 탈출하여 또 다른 맹수의 굴로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적어도 그곳은 그녀가 선택한 전장이었다. 차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고 운전기사와 조수석에 앉은 비서는 서윤에게 어떠한 말도 걸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녀를 목적지로 배달해야 할 화물처럼 취급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일반 입주민들과는 철저히 분리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태주의 개인 펜트하우스였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서윤을 맞이한 것은 사람이 아닌 차가운 냉기였다. 집안은 온통 무채색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가구들은 마치 전시장처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어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는 강태주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고 서류의 시선을 고정한 채 건조하게 말했다. 왔으면 앉아. 식탁 위에는 그가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보이는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아 그를 관찰했다. 집안에서도 그는 흐트러짐 없는 와이셔츠 차림이었고 날카로운 턱선은 어제보다 더 예민해 보였다. 이게 우리의 결혼 서약서야. 태주가 서류철을 턱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서유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부부의 의무 대신 철저한 비즈니스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의 동반 참석 의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위임, 그리고 상호 간의 사생활 불간섭 조항까지. 사랑이나 신뢰 같은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사업 계획서였다. 서유는 덤덤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숙지했다. 그녀에게는 오히려
이런 명확한 계약 관계가 마음 편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관계야말로 상처받을 일도 배신당할 일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하려던 찰나 태주가 펜을 쥔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악력은 강했다. 서윤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자 태주는 나직하게 경고했다. 서명하기 전에 명심해.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은 한성건설의 딸이 아니라 태성그룹의 안주인이야.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내 동의 없이는 이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서윤은 잡힌 손목을 빼내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감금이라도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소유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건가요? 그녀의 도발적인 질문에 태주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보우야.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내 적들은 훨씬 더 비열하고 집요하거든. 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는 손을 놓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을 이었다. 특히 내 숙부인 강만석 부회장을 조심해. 그는 내 자리를 뺏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위인이니까. 아마 조만간 당신에게 접근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할 거야. 그때 당신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이 계약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겠지. 서윤은 그제야 이 결혼이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태성그룹 내부의 권력 투쟁을 위한 방패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주는 고립무원의 상태였고 믿을 수 있는 아군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녀는 펜을 들어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한 번 내린 결정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무기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서윤이 계약서를 밀어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태주는 서명된 서류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집안을 안내했다. 침실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는데 놀랍게도 부부 침실이 하나뿐이었다. 서윤이 당황하여 그를 쳐다보자 태주는 무심하게 말했다. 쇼윈도 부부라도 각방을 쓰면 하인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새어나가기 마련이야. 침대는 충분히 넓으니 불편할 건 없어.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소파에서 자도 상관없고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서윤은 킹사이즈 침대를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 호랑이와 한 이불을 덮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안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춘 최고급 명품 옷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태주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식사에만 집중했다. 식기를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서윤은 태주를 몰래 관찰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태블릿 PC로 주식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있었다. 일 중독자라는 소문이 사실인 듯 했다. 그때 서윤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어머니라고 저장된 계모였다. 서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태주는 식사를 멈추고 서윤을 쳐다보았다. 서윤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망설이자 태주가 손을 내밀었다. 줘봐.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담긴 목소리였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네자 태주는 거침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수화기 너머로 계모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야, 너 지금 어디야? 강서방 만났어? 당장 돈 좀 붙여라. 네 아빠가 급하게 막아야 할 어음이 있어. 네가 가서 말만 잘하면 그 정도 푼돈은 바로 해결해 줄 거 아니냐? 서윤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태주 앞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보인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하지만 태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강태주입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들리자 수화기 너머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계모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아, 아이고, 강서방. 네, 내가 서아한테 할 말이 있어서. 태주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앞으로 금전적인 문제는 회사의 재무팀을 통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십시오. 제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제 사람을 귀찮게 하시면 한성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태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계모는 겁에 질려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다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태주는 휴대폰을 서윤에게 돌려주지 않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앞으로 저쪽 집안 연락은 받지 마. 필요한 게 있으면 비서실장에게 말해. 당신은 이제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을 모욕하거나 이용할 수 없어. 그게 설령 당신의 부모라도 말이야. 서윤은 멍하니 태주를 바라보았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주겠다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비록 그것이 소유욕에서 비롯된 말일지라도 서윤에게는 구원과도 같았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명심하죠. 태주는 다시 태블릿 PC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귀끝이 살짝 붉어져 있는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냉혈한이라고 불리는 이 남자에게도 의외로 인간적인 면모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낯선 환경 탓도 있었지만 태주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쓸쓸해 보였다. 그때 서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서윤은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태주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주가 신음성을 내뱉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 입은 짐승 같은 모습이었다. 서윤을 발견한 태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나가, 누가 들어오라고 했지? 날선 목소리였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가 책상 위에 놓인 물잔을 그에게 건넸다. 악몽을 꾸신 것 같네요. 물 좀 드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진정이 되는 듯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조적으로 웃었다.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군. 소문대로 내가 미친놈처럼 보이나. 그의 질문에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외로워 보이세요. 저처럼.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태주의 눈이 커졌다. 그는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공감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것은 남녀 간의 성적인 긴장감과는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동질감이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다가가 멈춰섰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한서아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 태주의 예리한 지적에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직접 알아내 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오늘은 늦었으니 주무세요. 내일은 전쟁 같은 하루가 될 테니까요. 그녀는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서재를 빠져나갔다. 태주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악몽의 잔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진통제를 꺼내려다 도로 집어넣었다. 오늘 밤은 약 없이도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가져온 묘한 안정감 덕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분주했다. 태주와 서윤이 차에서 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두 사람의 결혼 발표 이후 첫 공식 석상 등장이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막아섰다. 태주는 자연스럽게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에스코트했다. 그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서윤은 긴장된 표정을 숨기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태주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신 바짝 차려. 저 문이 열리면 하이에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대회의실 앞에는 태주의 숙부인 강만석 부회장이 비릿한 미소를 띠며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강만석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조카 며느리가 아주 미인이네. 한성건설의 보석이라더니 과연 소문대로야.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단 말이지. 그의 뱀 같은 눈빛이 서윤의 얼굴에 꽂혔다. 서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태주의 손을 꽉 잡으며 버텼다. 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살짝 숨기며 강만석을 노려보았다. 인사는 나중에 하시죠. 이 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주의 차가운 일갈에 강만석은 헛웃음을 지으며 길을 비켰다. 하지만 그가 서윤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직하게 속삭인 말은 서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짜 놀이는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조심해.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니. 서윤은 숨을 멈췄다. 그가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미 서윤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다. 태주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생존을 건 서바이벌 게임이었다. 태주는 자리에 앉으며 서윤의 손등을 덮어주었다. 그의 온기가 전해지자 서윤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들키면 끝장이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태주 옆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회의실 안에 늙은 늑대들을 둘러보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태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한서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그녀는 타고난 기지와 차분함으로 강태주의 공식 일정들을 무리 없이 소화해냈고 사교계의 부인들 사이에서도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호평을 받았다. 강태주 역시 그녀의 조언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자선 바자회 준비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불청객이 와 있었다. 한서아였다. 프랑스로 도망쳤던 진짜 한서아가 초췌한 몰골로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을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잔을 내려놓았다. 한서아는 서윤이 입고 있는 최고급 실크 원피스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네가 감히 내 자리를 꿰차고 호의호식하고 있었니?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 나는 잠깐 여행을 다녀온 것뿐이야.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 대역 배우는 무대 뒤로 사라져야지.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냉정하게 대꾸했다. 여행이라고? 겁에 질려 도망친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강태주 대표가 너 같은 겁쟁이를 받아줄 것 같아? 이미 혼인신고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강태주의 아내는 나야. 서윤의 말에 한서아는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그 혼인신고 자체가 사기잖아. 내가 가서 다 말해 버릴 거야. 네가 내 신분증을 훔쳐서 사기 결혼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너는 감옥에 갈 거고 강태주는 너를 버리겠지. 하지만 내가 나서서 잘 말하면 그는 진짜 한성건설의 딸인 나를 선택할걸. 한서아의 논리는 뻔뻔하고 유치했지만 그것이 가진 파괴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만약 지금 이 시점에 서윤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강태주는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고 경영권 방어에 실패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강만석 부회장이 이미 서윤의 뒷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서아의 등장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서아는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기세 등등해져서 협박을 이어갔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그 목걸이도 내놓고 강태주가 퇴근하기 전까지 사라져.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할 테니까.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강태주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이 이 모든 사기극을 덮고 강태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서아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착각하지 마. 내가 나가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야. 너 같은 여자가 감히 그 사람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서윤은 한서아를 무시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짐을 싸지 않았다.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다만 책상 위에 놓인 태주와의 결혼 반지를 빼어놓고 짧은 편지를 남겼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온 서윤은 갈 곳이 없었다. 본가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의 추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걷다가 한강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태성그룹의 사옥이 보였다. 저 꼭대기층에서 일하고 있을 강태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서윤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기억이었다. 악몽을 꾸던 그를 달래주던 밤, 함께 작전을 짜며 눈을 빛내던 순간들, 그리고 가끔 보여주던 그의 서툰 배려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주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의 곁을 떠나야 했다. 가짜 아내라는 오명은 그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끄려 했다. 그때 갑자기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를 비췄다. 눈이 부셔 손으로 가리는 사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태주가 걸어 나왔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넥타이가 풀어헤쳐져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섰다. 태주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망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 경고를 잊었나? 태주의 고함에 서윤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진짜 한서아가 돌아왔어요. 그녀가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있으면 당신까지 사기 결혼에 휘말리게 돼요. 당신의 명예와 회사를 지키려면 제가 사라져야 해요. 서윤은 울먹이며 그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가두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서윤의 가슴에 전해졌다.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따위 협박에 놀아날 사람으로 보이나?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한서아가 아니라는 거. 태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서윤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올려다 보았다.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요? 태주는 피식 웃으며 서윤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내 손을 본 순간 알았지. 평생 피아노만 쳤다는 여자의 손에 굳은 살이 그렇게 박혀 있을 리가 없잖아. 게다가 뒷조사는 기본이야. 나는 네가 한성건설에 숨겨진 딸 한서윤이라는 걸 알고 결혼했어. 태주의 고백에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가짜라는 것을, 사생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왜요? 왜 저를 내치지 않았나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주는 그녀를 부축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그 레스토랑에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래를 제안하던 여자는 한서아가 아니라 너였어. 나는 한서아라는 배경과 결혼한 게 아니라 한서윤이라는 사람의 깡다구와 능력을 산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지금은 네가 없으면 잠들 수 없어. 너는 내 유일한 안식처야. 태주의 진심 어린 고백은 서윤의 가슴속 응어리를 단번에 녹여버렸다. 그는 그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태주는 그녀를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머리에 입을 맞췄다. 이제 집으로 가자. 아니, 그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어. 청소를 좀 해야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냉혹한 승부사의 기운이 감돌았다. 태주의 차는 한성건설 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서아와 계모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차 안에서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한성건설에 대한 자금 집행을 전면 중단하고 기지급된 어음에 즉시 상환을 요청해. 그리고 법무팀 대동에서 지금 한성 본가로 오라고 해. 옆에 앉은 서윤은 태주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등을 엄지로 문지르며 안심시켰다. 오늘부로 너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줄게. 너는 그냥 내 옆에 서서 구경만 해. 차가 한성 본가의 육중한 대문을 통과해 마당에 들어섰다. 집안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태주가 서윤의 손을 잡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웃고 떠들던 한서아와 계모, 그리고 서윤의 아버지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한서아는 태주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달려나왔다. 어머, 태주 씨, 오셨어요? 저 사기꾼 여자가 아직도 옆에 있네요. 제가 진짜 한서아예요. 저 여자는 제 이름과 신분을 도용한 가짜라고요. 그녀는 태주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태주는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거칠게 뿌리쳤다. 한서아는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계모가 기겁하며 달려와 딸을 일으키려 했다. 강, 서방, 이게 무슨 짓인가. 진짜 아내를 두고 가짜 편을 들다니. 태주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진짜 아내?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는 여기 있는 한서윤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한서윤과 결혼했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것도 한서윤입니다. 당신네들이 꾸민 사기극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 아내가 원해서 묵인해 주었을 뿐이지. 태주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거시라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윤은 한 발 앞으로 나서서 떨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한서아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언니, 기회는 있었어.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 자리는 내 것이었겠지. 하지만 너는 스스로 걷어찼어. 그리고 이제 와서 욕심을 부리기엔 너무 늦었어. 계모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태주의 경호원들이 가로막았다. 태주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한성건설부도 처리 예정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들이 내 아내에게 저지른 아동학대와 감금, 협박에 대한 고소장이고요. 선택하십시오.
조용히 해외로 떠나서 죽은 듯이 살 건지 아니면 감옥에서 평생을 썩을 건지 서윤의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태성그룹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 끝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내가 한성그룹의 딸이야. 강태주, 당신 미쳤어? 저런 천박한 사생활을 선택한다고? 태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서아에게 다가갔다. 천박한 건 출신이 아니라 행동이 결정하는 거야. 내 눈에는 당신이 훨씬 더 천박하고 역겨워. 다시는 내 아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는 법이고 뭐고 내 방식대로 처리할 테니까. 태주의 살기 어린 경고에 한서아는 입을 다물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를 돌았다. 가자, 서윤아, 더 이상 이곳에 볼 일은 없어. 서윤은 멍하니 서 있는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패배자였다. 그녀를 탐해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태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가요. 우리 집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태주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온 탓이었다. 태주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 하나는 처리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강만석 부회장이 한서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가 이 사실을 어떻게 왜곡해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태주는 두렵지 않았다. 옆에 곤히 잠든 이 여자가 있는 한 그는 무적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태주는 서윤을 깨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옮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려는 찰나 서윤이 잠결에 그의 소매를 잡았다. 가지 마요. 태주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옆에 누웠다. 안 가. 평생 네 옆에 있을게. 그는 서윤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에는 비상벨이 울렸다. 강만석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다. 안건은 대표이사의 도덕성 해이 및 사기 결혼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다. 강만석은 어젯밤 한성 본가에서 일어난 소란을 이미 첩보원을 통해 입수했고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었다. 태주는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거울 속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결의에 차 있었다. 서윤이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눈빛 또한 흔들림이 없었다. 준비됐어요? 서윤이 물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등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오늘 그 늙은 여우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다. 그들의 앞에는 거센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들의 비장한 표정이 거울에 비쳤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긴급 이사회라는 명목으로 소집된 자리였지만 실상은 강태주 대표이사에 대한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었다. 상석에 앉은 강만석 부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한성건설 장녀 사칭 및 사기 결혼 증거 자료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만석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강태주가 주주들과 이사회를 기만하고 가짜 신분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여 그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성토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듯 거침이 없었다. 강태주는 표정 변화 없이 그를 응시했지만 책상 아래 꽉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만석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회의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한성건설의 사모님, 즉 서윤의 계모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는 서윤이 언니인 서아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신분증을 위조했으며 탐욕에 눈이 멀어 강태주에게 접근했다고 거짓 증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서윤은 화면 속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계모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그녀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결국 서윤을 희생양으로 삼아 강만석에게 붙는 것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윤과 태주를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강만석은 이 기세를 몰아 태주의 대표이사 직무 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망신 주기가 아니라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치밀한 쿠데타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옆에 앉은 서윤이 그의 옷자락을 조용히 잡아당겼다. 지금 흥분하면 지는 것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거짓입니다. 태주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강만석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제 아내의 신분에 대한 문제는 이미 결혼 전부터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합의된 사항이며 그녀가 가진 능력과 인품을 보고 결정한 제 선택이었습니다. 가정사를 이용해 경영권을 흔들려는 부회장님의 저희가 오히려 의심스럽군요. 태주의 반격에 강만석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여유를 되찾으며 비웃었다.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룹의 안주인이 범죄자이자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나? 그의 말대로였다. 이미 언론에는 태성그룹 회장의 가짜 아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도배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이사들은 동요했고 태주를 옹호하던 세력조차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사회는 강태주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결했다. 사실상 강만석의 승리였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태주와 서윤을 향해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달려들었다.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쏟아졌다. 사기 결혼을 인정하십니까? 한서윤 씨, 정말 언니를 협박했습니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실 생각입니까? 태주는 쏟아지는 질문 공세 속에서도 서윤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섰지만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누군가 던진 날달걀이 태주의 어깨에 맞아 터졌다. 서윤은 흠칫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다. 차에 올라탄 후에야 비로소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차 안은 정막 강산이었고 태주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묻은 오물을 닦아냈다. 서윤은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치 폐잔병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태주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고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모든 계좌와 법인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자택에 대한 압류 절차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만석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태주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태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벽에 집어던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빌어먹을,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내부의 배신자가 한둘이 아니군. 태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그의 심정은 참담했다.
서윤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료했다. 태주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투자했다고. 이제 그 투자의 대가를 보여줄게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낡은 가죽 가방에서 노트 한 권과 USB 메모리를 꺼내왔다. 그것은 그녀가 한성건설 본가에서 몰래 빼내온 것이었다. 이건 아버지가 강만석 부회장과 거래할 때 사용했던 이면 계약서들의 사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틈틈이 정리해둔 강 부회장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도 있고요. 태주는 놀란 눈으로 서윤이 내민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 수준이 아니었다. 회계사 뺨치는 정교한 분석과 자금 추적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서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서재 청소를 도맡아 하며 어깨너머로 장부를 보는 법을 익혔고 본능적인 감각으로 비리를 감지해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태주는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단순히 깡다구 있는 여자인 줄만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치명적인 무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료들은 강만석의 목을 단번에 칠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다. 태주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집안에 있는 화이트보드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고 왔다. 지금부터 여기가 우리의 상황실이야. 태주는 펜을 들고 서윤이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반격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태주의 옆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펜트하우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오로지 서로만을 의지하며 거대한 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 3시, 마침내 작전의 윤곽이 완성되었다. 태주는 피로가 몰려온 듯 소파에 깊게 등을 기대었다. 서윤이 따뜻한 커피를 타와 그의 앞에 놓았다. 태주는 커피 향을 맡으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지금껏 그가 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무너졌을지도 몰라. 태주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당신이 저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평생 그림자 취급만 받던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건 당신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와 깊은 애정이 교차했다. 위기 상황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담금질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손등에 닿자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만석은 내일 주주총회에서 내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할 거야. 그때가 우리의 유일한 기회야. 태주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위험해.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들은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감옥에 보내려 할 거야. 서윤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감옥이라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될 테니까요. 서윤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 한서아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강태주의 아내 한서윤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이상 두려움 따위는 사치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품에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체온이 그의 불안을 잠재웠다. 이 세상에 내 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태주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 시각
강만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성건설 회장인 서윤의 부친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술을 따르고 있었다. 자네 덕분에 골치 아픈 조카놈을 쫓아내게 생겼어. 약속대로 한성건설의 빚은 내가 처리해주지. 강만석의 말에 서윤의 부친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버린 카드인 서윤이 태주와 함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칼끝이 이미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펜트하우스의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일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태주와 함께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아침이 되자 태주와 서윤은 전투복을 차려입듯 정장을 갖춰 입었다. 태주는 짙은 네이비 슈트를, 서윤은 단정하면서도 강렬한 화이트 슈트를 선택했다. 거울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잘 어울렸다. 태주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준비됐나?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주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네, 가서 보여줘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는 응원을 주고받았다. 현관문을 나서자 수많은 경호원들이 그들을 호위했다. 비록 계좌는 동결되었지만 태주를 따르는 충직한 부하들은 여전히 그를 지키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 주주총회가 열리는 결전의 장소였다. 주주총회장 입구는 이미 전쟁터였다. 강만석 측이 동원한 용역 깡패들과 태주의 경호원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주의 차가 도착하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주도 서윤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하게 차에서 내려 정면을 응시하며 걸어갔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서윤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강만석을 파멸시킬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강만석의 비서실장이 앞을 가로막았다. 해임안이 상정된 대표님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뻔한 수작이었다. 태주는 코웃음을 치며 비서실장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내 회사는 내가 지킨다. 비켜. 태주의 기세에 눌린 직원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들은 거침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는 빠르게 올라갔고 마침내 대강당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윤은 태주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제 마지막 승부였다. 태성그룹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그 정막을 깨고 강태주와 한서윤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단상 위에서 승리의 연설을 준비하던 강만석 부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해임안이 상정된 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가. 당장 저들을 끌어내라. 그의 고함에 경비원들이 움직였지만 태주의 눈빛 한 번에 주춤거리며 물러섰다. 태주가 내뿜는 서늘한 카리스마는 강만석의 윽박지름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태주는 경비원들을 무시한 채 단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강만석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주주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긴박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주는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투표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강만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코웃음을 쳤다. 진실이라니 가당치도 않군. 자네가 사기 결혼으로 주주들을 기만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 팩트가 아닌가. 저 여자가 가짜라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야. 강만석은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키며 조소했다. 장내에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서윤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기에 강만석의 주장에 동요하는 눈치였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이 태주의 앞으로 나서며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지만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만석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객석을 향해 섰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꽂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마이크를 꽉 쥐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성건설의 장녀 한서아가 아닙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동요하는 주주들을 향해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가짜 신분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짜라고 해서 진실마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태성그룹을 병들게 하고 있는 진짜 기만과 사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단상 위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숫자가 적힌 엑셀 파일과 금융거래 내역들이 띄워졌다. 그것은 강만석이 지난 10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의 흐름과 한성건설을 통해 세탁한 비자금 장부였다. 주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크린 속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고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에는 강만석의 차명 계좌와 정관계 로비 명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강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꾸며낸 가짜 자료라고. 당장 화면 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방송실 직원들은 태주의 지시를 받고 문을 잠근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윤은 냉정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 자료들은 한성건설의 이중 장부 원본과 대조하여 검증된 것입니다. 강만석 부회장은 한성건설의 부실 채권을 태성그룹 계열사가 고가에 인수하게 만들어 그 차액을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 아버지는 태성그룹의 하청을 독점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저의 결혼은 이 더러운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였을 뿐입니다. 서윤의 폭로는 회의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주주들은 강만석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해명을 요구했다. 강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태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자가 누구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강만석 부회장의 해임과 동시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을 선언합니다. 태주의 선언과 동시에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주가 밤새 준비한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강만석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강만석은 저항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를 건드려. 강태주 네 이놈 두고 보자.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그는 양팔이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고 그 모습은 마치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의 비참한 최후와도 같았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다시 태주와 서윤에게 집중되었다. 태주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우리 그룹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의식이 아니겠습니까? 태주의 진심 어린 호소에 한두 명씩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곧이어 박수 소리는 회의장을 가득 채우는 함성으로 바뀌었다. 주주들은 사기 결혼이라는 오명보다 회사를 구한 용기에 더 큰 점수를 주었다. 서유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숨죽여 살아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한편 회의장 밖 로비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다. 뉴스를 보고 뒤늦게 달려온 한서아와 계모, 그리고 서윤의 아버지가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태주의 승소식을 듣고 태세를 전환하여 서윤에게 매달려 볼 심산이었다. 서윤은 태주와 함께 회의장을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아버지는 서윤을 보자마자 비굴한 표정으로 다가오려 했다. 서윤아, 아빠다. 네가 오해를 좀 한 것 같은데 우리 가족끼리 잘 이야기해보자. 계모 역시 눈물을 짜내며 연기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 아니니. 제발 우리를 살려다오. 한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서유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었다. 서유는 한 발짝 다가가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이라뇨. 제 기억에 가족은 없었습니다. 착취자와 피해자만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모르지만 돈보다는 묵다는 걸 여러분이 직접 증명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법적인 처분은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으실 겁니다. 서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그들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한성건설은 이미 부도 처리가 확정되었고 강만석과의 공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누리던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운명이었다. 절규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서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며 시끄러운 소음이 차단되자 두 사람만의 고요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주는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태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윤은 태주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태주는 그녀를 부축하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너를 괴롭히던 것들은 모두 사라졌어.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주의 가슴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전쟁터에서 등을 맞대고 싸운 전우이자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구원자였다. 태성그룹 사옥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먹구름이 가득했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질문의 톤이 달랐다. 내부 고발의 주인공이 된 심경이 어떠신가요? 강만석 부회장의 비리를 어떻게 찾아내셨나요? 와 같은 영웅 대접에 가까운 질문들이었다. 태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 아내가 많이 피곤해해서 쉬러 가야겠습니다. 그는 서윤을 차에 태우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다가왔다. 서윤은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그것은 승리의 바람이자 자유의 바람이었다. 그녀는 옆자리에 태주를 바라보았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옆모습이 듬직해 보였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든 갈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두려워할 적도 없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것은 완벽한 고요와 평화였다. 강만석 부회장의 구속과 한성건설의 최종 부도 처리 이후 태성그룹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중심에는 강태주 대표와 그의 현명한 아내 한서윤이 있었다. 더 이상 서윤을 가짜라거나 대역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다. 주주총회에서 보여준 그녀의 결단력과 기지는 그녀를 단순한 재벌가 며느리가 아닌 태성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전략가로 각인시켰기 때문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정원에는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창문을 열면 불어오는 바람에는 더 이상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지 않았다. 서유는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평온한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악보집이 놓여 있었다. 과거의 망령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뉴스는 연일 한성건설 일가의 몰락을 보도했다. 서윤의 아버지는 사기 대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계모와 한서아는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한때 서윤을 하녀처럼 부리며 멸시했던 그들이었지만 서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타인이었다. 태주는 서윤이 혹여라도 마음 약해질까봐 걱정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으며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현재를 갉아먹지 못한다고 말했다. 태주는 그런 서윤을 대견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워했다. 그는 서윤이 잃어버렸던 시간과 꿈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서윤 몰래 피아노 룸을 꾸미고 그녀가 중단했던 음악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날 저녁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과 작은 벨벳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현관에서 그를 맞이한 서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특별한 기념일도 아닌데 웬 꽃이냐는 눈빛이었다. 태주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꽃다발을 건넸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잖아. 서윤은 그제야 그날을 떠올렸다. 언니 대신 억지로 끌려나갔던 그 살얼음판 같았던 맞선 자리. 서로를 탐색하고 거래를 제안했던 그 긴장감 넘치던 날이 벌써 1년 전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서윤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때는 당신이 저를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꽃을 들고 서 있네요. 그녀의 농담에 태주도 따라 웃었다. 잡아먹힌 건 나지. 당신이라는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으니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지난 1년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품 안에서 낡은 계약서를 꺼냈다. 그것은 결혼 초기에 두 사람이 작성했던 쇼윈도 부부 계약서였다. 태주는 서윤이 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서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태주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휴지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다. 이따위 종이 쪼가리는 이제 필요 없어. 여기 적힌 조항들은 모두 무효야. 우리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니까. 태주의 단호한 행동에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한서윤, 나는 처음에 너를 흥미로운 장난감이나 쓸만한 패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는 내 삶의 이유고 내가 숨쉬는 공기야. 네가 없는 내일은 상상할 수 없어.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진솔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태주는 준비해온 벨벳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한성건설의 딸 한서아를 위한 과시용 보석이 아니라 오롯이 한서윤이라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그녀만을 위한 반지였다. 태주는 반지를 꺼내 서윤의 네 번째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거짓된 이름이나 가짜 신분 뒤에 숨지 않고 진짜 강태주가 진짜 한서윤에게 청혼하는 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누군가의 대용품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의 본 모습을 사랑해 주었고 그녀에게 온전한 그녀 자신의 이름을 찾아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100번이라도 다시 할게요. 태주는 서윤을 와락 끌어안고 그녀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췄다. 서로의 숨결이 섞이고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지만 펜트하우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태주는 입술을 떼고 서윤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사랑해, 세상 그 누구보다. 서윤도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당신이 저를 구원해준 그날부터 줄곧 사랑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거실 벽에 하나로 겹쳐졌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함께 걸어갈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실루엣이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몇 달 후 태성그룹 주최의 자선 음악회가 열리는 콘서트홀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무대 중앙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피아니스트 한서윤으로서 대중 앞에 선 것이었다. 태주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서윤이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첫음을 누르는 순간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그녀가 연주하는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다. 격정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선율이 혼란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고난과 극복 그리고 사랑의 서사를 담은 듯 호소력 짙게 울려 퍼졌다.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서윤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녀의 표정은 황홀경에 빠진 듯 행복해 보였다. 태주는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내린 결정 중 가장 잘한 일은 그날 그 맞선 장소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녀를 선택한 것이라고. 그녀는 그의 차가운 심장에 불을 지폈고 무채색이었던 그의 세상을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여 놓았다. 연주가 끝나고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관객들은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서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객석의 태주와 눈을 맞췄다. 태주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녀에게 무언의 찬사를 보냈다. 무대 뒤 대기실로 돌아온 서윤을 태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땀에 젖은 서윤을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최고였어. 내 아내라서가 아니라 피아니스트로서 정말 완벽했어. 음악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경호원들을 물리고 단둘이 밤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시끄러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소음조차 감미로운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춥지 않아? 그의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아니요, 당신 옆에 있으면 하나도 안 추워요. 태주는 피식 웃으며 서윤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차가운 냉혈한이라 불리던 CEO 강태주는 이제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따뜻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쭉 뻗은 길을 향해 걸어갔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곁에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도망간 언니 대신 나간 맞선 자리, 그 우연한 시작은 필연적인 운명이 되어 두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묶어주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